네, 오늘 중요한 뉴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 외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오늘 가장 좀 탑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요.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정책이 드디어 발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슈입니다. 무슨 뭐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국이 미국 상품을 수입하면서 그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죠. 이 관세라는 게 꼭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이제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나라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특정 관세를 부과하면 그 똑같은 요율로 미국도 부과하겠다. 요게 이제 상호 관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한 그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부과 방식,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보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방식이 이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교역 상대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관세율과 똑같은 율의 그런 관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상호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것도 좀 이제 중요한데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서 이 해당 국가의 소위 맞춤형으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입니다. 잠시 후에 이 두 번째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발표하고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발표하고 좀 계속 그런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워드 로트닉 연방 상무장관은요. 우리는 각 국가별로 1대1로 다룰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나라에 대해서 25%뭐 이게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와 관련해서 그 국가에 맞게 1대1로 소위 이제 맞춤형 뭐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겨냥해서는요,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할까, 뭐 이런 거 산정할 때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 들으시면 쉽습니다. 상대국의 부가가치세에도 고려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이건 이제 정말 예를 든 겁니다. 독일이 이제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한다라고 쳤을 때 독일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그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적으로 한 2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죠. 한국에도 이제 이 부가가치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정, 그 경우에 독일의 소비자가 실제로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나라에서 매기는 관세 10%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20%의 부가가치세를 총 3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야 너네 관세 10%야? 그럼 우리도 10% 매긴다. 가 아니라 10% 관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0%를 더해서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는 10%인데 그 미국산 자동차를 막상 소비자가 살 때, 그 구매할 때, 그때 2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칙이 되어 있다라면 어찌 보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30%를 매긴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 미국 자동차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가가치세 20% 매기면 거기다 더해서 30%를 우리 매기했어.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제 무역 정책이 기존의 그 관세 개념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한국 관련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한국과 미국이 이제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입니다. 관세가 없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서로 무관세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도 우리는 고려하겠다. 다시 말해 관세 부과를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한국에도 지금까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뭐 무관세입니다만은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사실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미국을 상대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 쓰이죠. 특히 이제 자동차, 무슨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대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동차에 대한 것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했듯이 자동차, 특히 철강,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은 돈 많이 버는, 꼭 뭐 한국이라고 딱 찝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돈 많이 버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 당연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국은 굉장히 지금 자유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제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발표는 그런데 뭐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즉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각 국가와의 이제 무역 관계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거쳐서, 왜 1대1로 이제 맞춤형으로 해야 되니까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 논의, 이런 걸 좀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 방안이 한 몇 주 정도 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거나, 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갈게, 뭐 이런 거가 좋은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관세를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면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국 정부에서 이런 일을 책임지고 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 관세 그 부과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이제 면밀한 주시와 대응이 각 나라별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맞춤형 관세,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만간 나올 건데, 나오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손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제가 앞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비유를 드렸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협상이 지금 미국의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 한 줄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굿 뉴스로 들리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전쟁 종식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전 협상 구상은요,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심지어는 유럽 여러 국가들까지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이슈 뭐 두세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러시아의 입장만 반영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종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원래 이제 전쟁이 발생한 그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이유도 이런 거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를 전제로 해놓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모든 국경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2025년도인데 2014년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게 기억나십니까? 2014년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쳐들어가서 거기 크림반도를 병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 소유였던 그런 것까지로 그 소급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어떤 국경을 만든다든가 그거는 불가능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현재 지금 이 상황 전쟁이 막 벌어지고 땅을 뺏고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국경을 거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는데 그걸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해서 국경을 긋자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점령했는지는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봐야 되니까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평화유지군의 미군 불참이라는 입장도 넣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이슈를 거부한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다 끝내놓고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미국이 미군을 보내서 평화유지군에 좀 참여해주면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함부로 못할 터이니 평화유지군으로 미군을 좀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안 가. 일단은 우리 미국은 너희들 전쟁 끝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해주고 끝났어 종전했어 그러면 국경 요렇게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해 난 안 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의 이 종전안이 우크라이나 의견 무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먼저 이 종전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요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난 일단 얘하고만 얘기해 볼게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대놓고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각 국가들마저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상태로 국경을 긋고 전쟁을 끝내자 하는 그런 방안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러시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점령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점령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일종의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뭐 어디서 격퇴시켰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뉴스로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반격을 제대로 가는 모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단편적인 뉴스의 일부분이었을 뿐이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영토를 상당히 많이 빼앗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그때를 본다면 그때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지역 4개 지역을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 우리가 점령했고 우리 영토로 편입한다라고 러시아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그 전황은요, 지속적으로 뭐 뺏기고 하면서 이제 변동이 있고요. 현재 딱 기준으로 본다면 러시아는 그 도네츠크 지역의 경우에는 무려 한 70%까지를 점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총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요 점령 지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일부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한 70% 이런 식으로 지금 빼앗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동남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2년 만에 내 땅을 이만큼 뺏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됐어 이제 전쟁 그만해 여기서 끝 하고 국경을 이 상태에서 거어버리자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해하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도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원 많이 해줬고 또 전쟁 자금도 많이 대주고 뭐 그랬었는데 가장 큰 지원을 했다고 하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지원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 다 비켜. 다른 나라 다 비켜.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지금 아주 불편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종전 협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선제적인 항복을 트럼프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일단 종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뉴스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원을 했던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그 반발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긴 땅을 그대로 넘겨주고 현 상태 그대로 종전을 하자.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민족은 이런 상황이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죠. 과연 우크라이나를 뺀 종전 협상, 안고 없는 찐빵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일지 유럽의 반발까지 막 불구하고 국제적인 논란과 유럽의 반발 등으로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어떤 대안적인 구상을 내놓고 우크라이나도 참여시키고 유럽의 여러 나라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좀 바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고 나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워낙 반발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점 영토를 많이 빼앗긴 우크라이나한테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상태로 선거 이렇게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점은 참 우리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꼭 남의 얘기가 같지 않아서 참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고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도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손해입니다. 안 하시면. 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총리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틀 전에 가졌는데,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만은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일론 머스크와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거는 머스크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뭐 AI 얘기, 무슨 투자 얘기 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제 그 시점에서는 그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기보다는요, 더 주목받는 게 백악관 인근의 그 소위 한국식으로 본다면 영빈관이로 불리우는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그 블레어 하우스에 마련된 그 회담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담장이 마치 무슨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세팅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인도의 모디 총리 옆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딱 앉아있는 일론 머스크는 마치 미국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라면서 유일한 차이점은,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어떤 유일한 차이점의 모습은 모디 총리는 보좌진들이 배석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머스크 측근 1명과 머스크의 자녀 3명이 동석했다는 점, 그것만이 다르고 그저 비추어지는 모습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정상회담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할 때 사용하는 그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했고, 딱 또 성조기를 배경으로 딱 일론 머스크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정상회담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연출됐다라는 것이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또 타임지는 또 하나의 비아냥거리는 화보를 하나 실었는데요. 어떤 화보를 실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의 힘을 상징하는 그 백악관 집무실 있죠. 그 백악관 집무실에 그 책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뭐 결단의 책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떤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대통령이 다 거기서 이제 한다고 해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그 결단의 책상 뒤에 딱 일론 머스크가 앉아있는 가상입니다. 이건 가상의 화보를 만들어서 이 표지에 딱 싣는 등, 그러니까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실상 비아냥되는 그런 화보를 크게 싣기도 했습니다. 그래? 대통령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의 화보를 올린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밀월 관계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좀 불안정한 많은 중남미 출신들 불안해하지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한 한인들의 불안감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주재 한국 공관들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체류 신분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미국 시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스틸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한국의 미국에 있는 뭐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에서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들은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에 미국의 법 제도 및 구제책 등을 안내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필요시에 귀국 지원을 하는 등 나 그냥 한국 돌아갈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귀국 지원을 해주는 등 영사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현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인 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외교본부 그리고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해서 필요시에 영사 조력을 개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사 조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뭐 LA 총영사관, 뭐 뉴욕 총영사관 이런 데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 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그건 내정 간섭입니다. 아직도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도움이 그 이제 영사 조력인데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뭐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그런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불체자 단속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슨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영사 조력이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이번에 이제 단속 같은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법 제도 설명 및 조언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법적인 자문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 즉 미국 변호사 및 통역인을 제공하는 그런 도움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재외 공관 등도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달걀이 기가 막혀. 달걀이 기가 막혀. 미국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달걀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지난달에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인데요. 그런 반면에 이 달걀의 상승률은 무려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막 2배로 뛴 적도 있어요. 자, 지난해 1월 한 다즌 그 미국 전국 평균 가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달걀을 사러 갔을 때 한 다즌을 샀을 때 얼마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그보다 이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건 미 전국 평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1년 전에는 전국 평균이 한 다즌에 $2 52센트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블된 거죠, 더블. 농무부는 지난해 12월에만 그러니까 2달 전에 가금류 1320만 마리가 살처분된 후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무려 2100만 마리가 가금류, 살처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마켓에서는 A등급 달걀 한 다즌이 $1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면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큼 아주 좋은 거 아니어도 뭐 굉장히 뭐 유기농의 뭐에 무슨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10 넘어가고요. 그저 그냥 일반적인 걸 해봐도 뭐 7불 99 막 이렇더라고요. 12개. 18개짜리 사면은 뭐 9불 99 막 이렇게. 그러니까 $10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더 조스는 고객 한 명당 그래서 하루에 달걀 구매량을 한 다즌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마켓 체인이죠. 이 스프라우츠. 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코스코 이런 데서도 비슷한 그런 구매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나만 사야 됩니다. 2개 이상은 못 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살 때는 뭐 7불 99에 파는데 두 번째부터는 뭐 10불 99에 사야 된다는 등 그런 뭐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달 초에 펜실베니아 주 그린 캐슬에서는요, 이 4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 달걀 10만 개가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제 달걀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달걀 값이 금값이 되었으니까. 본인들도 먹고 나중에 갖다 팔면 또 돈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10만 개가 도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요, 한 레스토랑에서는 한밤중에 그 식당 창고에서 달걀 500개가 도난당하는 그런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 때문에 뭐 훔치고 그런 거는 범죄자들의 얘기입니다만,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인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너무 비싸니까 못 사 먹겠다. 그래서 아예 내가 암탉을 기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텍사스나 이런 좀 외곽 지역에 사시면서 뒷마당 넓고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주민 얘기가 나왔는데요. 텍사스에 사는 아르투로 이 베세라라는 주민은요, 최근에 암탉 10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한 마리에 한 $40 된대요. 저는 이거 보고 생각보다 비싸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알을 낳고 달걀을 낳고 하니까 뭐 싸지는 않겠죠. 여하튼 암탉 10마리를 $400 주고 샀고요. 그리고 그들을 먹일 사료는 뭐 생각보다 안 비쌌어요. 한 $20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20를 주고 닭 10마리와 사료를 사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세라는 암탉을 사서 키우는 것이 더 저렴할 것 같다라면서 상황이 나아지기까지 2~3달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아예 암탉을 기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00 정도 들었다고 치면 지금 뭐 한 다즌에 뭐 7불, 8불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불이라고 쳤을 때 40다즌 사면은 400불 내는 거죠. 40다즌. 뭐 몇 달 기르러서 몇 달 결함 받아 먹으면 그거는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여하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라는 암탉을 사서 키우는 것이 더 저렴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2~3달, 석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결국 내가 직접 암탉을 기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뭐 기르느냐 힘은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을 떠나서 이게 더 싸게 먹히냐, 저게 더 싸게 먹히냐, 그 돈을 떠나서 확실한 올게닉 계란을 먹을 수는 있겠구나. 정말 100% 유기농 계란을 먹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 점은 매우 부럽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워낙 올라서 이런 일까지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제일 얘기한 게 뭐예요? 취임 첫날부터 내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뭐 달걀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고 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 인상도 벌써부터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공약했던 대로 물가를 잡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자 최근에는 그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선거 운동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즉시 물가를 낮추겠다라면서 안 되면 물가가 마음대로 안 잡히면 이 석유 생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물가가 안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러다 욕먹겠는데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씩 좀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물가 인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 그래서 관세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올까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 시켜서 몇 마디 말했어요. 뭐라고 벤스 부통령이 말했냐면, 물가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그렇게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우리는 물가를 잡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의 말도 조금 바꾸고 발언의 수위를 낮추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낮추고 하면서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발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건설되던 그 시기의 시간 개념과 지금의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은 어떤 시절이에요. 그죠?
지구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단 1초문 인터넷으로 또는 이메일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연락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이 로마 시대하고 이제 비교 시간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요. 오래 못 기다립니다. 오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달걀 가격부터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2월 14일 오늘은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스데이죠. 그런데요,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어제 그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그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자,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에다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지금 신조어가 나와 있는데 이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서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기 범죄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상대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좀 젊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조금 6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더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적인 관심을 이용해서 또는 어떤 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심을 살짝 그래서 로맨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남녀 슬그머니 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투자하라고 한다거나 또는 정보를 빼내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적 관심을 살짝 유도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에 금전이나 실현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인데 사기범들은 SNS나 무슨 데이팅 앱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하기 전에 그 피해자의 모든 성향을 미리미리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신뢰를 잘 쌓은 뒤에 급박한 상황이 어떤 발생했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특히 최근 그 온라인 데이팅 앱과 이 SNS의 활성화로 인해서 로맨스 스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해요. 미국 전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그런 유형이 많잖아요. 많은 유형의 사기 사건 피해 가운데 이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3번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또 AI의 발전도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기범들은요, AI를 이용해서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피해자들의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해 그 53세의 한 프랑스 여성은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그러니까 본인이 브래드 피트인 것처럼 뭐 AI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목소리 요즘 얼마든지 가짜로 만드니까 본인이 브래드 피트인 것처럼 사칭해서 AI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그 프랑스 여성에 접근해서 이 프랑스 여성이 깜짝하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무려 85만 달러를 피해 입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사기범들은 최근에 AI를 사용해서 많은 사기를 치는데 그때 그 프랑스 여성을 속인 그 사기범은 8개월 동안 정말 끈질기죠. 자신이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라고 말하면서 가끔 영화 촬영장 어떤 그 사진도 좀 보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브래드 피트의 일상생활 같은 거 얼마든지 뭐 공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구글에 설치만 해도 뭐 사진이나 그가 한 말, 그가 오늘 누굴 만났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걸 쫙 게더링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브래드 피트가 아닐 것 같아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죠. 팩트 체크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그렇게 빌드업을 했으니 관계를 쌓아놨으니 나중에는 완전히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미지, 음성, 또 뭐 비디오 영상, 심지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브래드 피트인 것처럼 뭐 비피트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 여성을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67세의 한 피해자는요. AI를 이용해서 이 유명 또 영화 배우, 또 다른 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맨스 스캠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범들을 체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피해자들이 이 사기범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 사기범들은 목적 달성했으면 그 온라인 모든 계정을 다 삭제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이 사기범들을
잡지를 못해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회수 또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이미 소진된 그 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도 보냈고 돈을 받자마자 이들은 다 빼갖고 도망갔고 그로부터 뭐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몇 가지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중, 그러니까 뭐 전화통화든 SNS 텍스트 대화 등 대화 중에 상대방이 너무 일찍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까지 일찍 마음을 오픈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일찍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분위기로 몰고 갈 때 반드시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멀쩡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일찍 사랑을 속삭이는 분위기를 만들 때 의심해봐라. 두 번째, 상대방의 배경과 직업 그리고 그의 개인 정보가 너무 완벽하거나 또는 어떻게 나에게 너무 맞춤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또 무슨 골프를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이런데 자기도 기독교인이래. 그리고 내가 말하진 않았는데 골프도 좋아하고요. 주말에는 또 영화도 보는데 영화는 사랑 영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딱딱 맞아떨어진 너무 완벽하게 나한테 딱딱 맞아떨어지면 그것도 조심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범은 나한테 접근하기 전에 이미 뭐 내가 올린 어떤 SNS나 이런 걸 싹 조사해서 나의 성향과 나의 스타일을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직접 만나야 될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말에 그 중간 정도 되는 데서 직접 만나서 뭐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는 그 로맨스 영화 같이 한번 보면서 식사라도 할까요? 라고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사기범들은 끝내 직접 만남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이것은 위험 신호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직접 만나자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쪽 사기범은 이 사기를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이제 점점점 직접 만나자고 하면 이거를 내가 시간을 더 이상 오래 끌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본색을 이제 드러내면서 사기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부가 주의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사기 피해가 많으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서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하겠습니까? 네. 괜한 기대감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발렌타인스데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신 많은 사랑을 두루두루 나누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